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엘리트층마저 체제를 등지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북한이 자랑하는 IT 인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탈북 루트를 찾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 개발자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AI가 단 3초 만에 알려준 탈북 루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분단위 사람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북부 지역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죠.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던 저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분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에 입학한 것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AI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교수님들은 이것이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국가 핵심 기관의 IT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보안 시스템 개발과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다루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저는 부서 내에서도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 기회도 생겼고 중국의 IT 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도 진행했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개발자들의 기술 수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플랫폼,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놀라웠죠. 반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제한된 환경에서 한정된 자료로만 작업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외에서 접한 외부 정보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본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접속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최신 기술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어요. 제가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도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제 미래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런 환경에서 계속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어느 날 해외 출장 중에 우연히 탈북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정말로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 정보들을 읽어보면서 점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미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서에서 새로운 감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민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AI 기술을 주민 통제에 사용하라는 지시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기술 발전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 자신도 그런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가진 기술과 능력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한 없이 개발하고 싶었죠. 하지만 탈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실패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현재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AI 기술을 탈북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탈북을 결심한 후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인터넷 접속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것이 해외 출장 중에 접했던 AI 기술이었어요. 특히 ChatGPT라는 것에 대해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답변을 해준다는 놀라운 기술이었죠. 문제는 북한에서는 이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IT 전문가였고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기술 말입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연결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성공했습니다. ChatGPT 화면이 나타났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로 AI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바로 탈북에 대해 질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추적당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한 기술 질문들로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밍 관련 문제들을 물어보면서 AI의 능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답변의 정확성과 속도에 깜짝 놀랐죠.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접속하면서 AI와 대화를 나눴어요. 점점 담대해지면서 더 복잡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핵심 질문을 했죠. 북한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AI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AI는 먼저 탈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탈북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였어요. AI는 북중 국경을 통한 경로, 러시아를 통한 경로, 심지어 해상 경로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각 경로의 장단점과 위험 요소들도 자세히 분석해 줬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최근 탈북 동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중 국경이 강화되면서 기존 경로가 어려워졌다는 정보였어요. 대신 러시아나 해상을 통한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I는 또한 탈북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 사항들도 알려줬어요. 자금 준비,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 찾기, 긴급 상황 대비책 등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탈북 성공률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적절한 준비와 신중한 계획이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위험한 일이지만 무모한 도전은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AI는 제가 IT 전문가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했어요. 디지털 보안 기술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남한 정착 과정에 대한 정보였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거치게 되는 절차들, 정착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AI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어떤 경로가 가장 안전할지, 언제가 적절한 시기일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AI는 마치 경험 많은 상담사처럼 제 질문에 답해줬어요. 감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 말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AI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어요. AI는 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탈북 경로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를 통한 경로였어요. AI의 분석에 따르면 제가 IT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 경로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북한 IT 인력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 섞여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면 탈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었죠. AI는 단 3초 만에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적의 해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AI가 제시한 러시아 경로를 듣고 나서 저는 곧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러시아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러시아 출장은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다행히 저의 IT 전문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사이버 보안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속한 부서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저는 상급자에게 러시아 현지 기술 조사의 필요성을 건의했어요. 직접 가서 러시아의 최신 보안 기술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진짜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요.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에는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속 요청했습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승인이 떨어졌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한 달간 출장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탈북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머리로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AI와 다시 한번 상세한 계획을 점검했어요. 러시아에 도착한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AI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중국과 가까워서 탈북민들이 종종 이용하는 경유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의 연락처였어요. AI는 탈북을 도와주는 단체들의 존재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락처는 제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었죠. 대신 AI는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 영사관이나 국제인권단체들에 연락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안전한 방법들이었어요. 출장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계획이 발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가족에 대한 걱정도 컸어요. 제가 탈북에 성공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탄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출장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AI와 대화를 나눴어요. 모든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AI는 차분하게 각 단계별 주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줬어요. 특히 감정 관리에 대한 조언이 인상 깊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알려줬어요. 계획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해 둔 거죠. 이런 세심한 준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장 당일이 되었어요.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뒤돌아볼 수 없는 길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러시아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탈북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어요. AI가 알려준 대로 이곳에는 정말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양한 북한 주민들을 볼 수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AI의 도움 없이 스스로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AI로부터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현지 상황 파악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관련 시설들, 경찰서 위치, 한국 영사관까지의 거리 등을 미리 조사했습니다. AI가 강조했던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실감했죠. 며칠 동안은 정상적인 출장 업무를 수행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 측 담당자들과 만나고 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도 작성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출장객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탈북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틈틈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봤어요. AI가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연락할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인터넷에는 탈북 관련 정보가 많았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연락처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탈북을 도와주는 단체의 암호화된 연락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AI가 알려준 보안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 연락했을 때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너무 많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정성 있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점차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상대방은 익명으로만 소통했고 저 역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제가 정말 탈북을 원하는 진짜 북한 사람인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했거든요. 이런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요. 며칠간의 신중한 대화 끝에 직접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한 카페였어요. 평범해 보이는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꿀 중요한 만남의 장소였죠. 약속 시간 1시간 전부터 저는 카페 주변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AI가 강조했던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감시받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한국계 러시아인이었어요. 오랫동안 이런 일을 도와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군요라며 정민호 씨가 말을 꺼냈어요. 그의 표정에서 진지함과 연민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정민호 씨는 먼저 탈북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성공 확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위험성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정민호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후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에 도착하는 경로였습니다. AI가 제시했던 것과 비슷한 루트였죠. 가장 위험한 구간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국경 지대의 감시가 삼엄하고 불법 월경이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 씨는 안전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현지 브로커들과 오랫동안 협력해왔어요 라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국경 경비대 중에도 돈을 받고 눈 감아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지만요. 문제는 바로 그 비용이었습니다. 전체 탈북 과정에 필요한 돈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러시아에서 태국까지 가는데 드는 브로커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모두 합치면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런 큰 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개인이 그런 돈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정민호 씨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먼저 정착한 탈북민들이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비용을 대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지만요. 당신 같은 IT 전문가라면 한국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정민호 씨가 격려해 줬습니다. 한국에는 북한 출신 개발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저 같은 고급 인력은 더욱 그렇다고 했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빚을 지더라도 탈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민호 씨가 소개해준 후원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년 된 탈북민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분은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정민호 씨는 출발 날짜를 일주일 후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기고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에 의심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출장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러시아 측 담당자들과의 미팅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혹시 누군가 제 행동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북한 측 감시 요원들이 러시아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민호 씨는 제게 비상 연락망을 알려줬어요. 만약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탈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도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어요. 모든 행동은 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임의로 계획을 바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출발을 며칠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AI와 대화를 나눴어요. 호텔 방에서 조심스럽게 접속해서 그동안의 계획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AI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줬어요. 특히 감정 관리에 대한 조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느끼게 될 다양한 감정들, 두려움, 외로움, 향수병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런 감정들이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는 또한 한국 정착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줬어요.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정착 지원금, 주거 지원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상기시켜줬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드디어 출발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무사히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정민호 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준비되셨나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호텔을 체크아웃하면서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프런트 직원에게는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 제 행방을 추적할 때를 대비한 거짓말이었죠. 약속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한 주차장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미행당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하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와 함께 운전사로 보이는 러시아인 한 명이 있었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정민호 씨가 속삭였어요. 국경까지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동안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승합차에 올라타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 도로로 향했습니다.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황량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중국과의 국경 지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갑자기 앞에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러시아 경찰들이 차들을 세워서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운전사는 침착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서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저는 북한 여권을 내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다행히 경찰관은 대충 확인하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평범한 정기 검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검문소를 통과한 후 정민호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넘었네요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국경지대에 가까워질수록 도로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숲속의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장 같았지만 이곳이 탈북민들의 중요한 경유지라고 정민호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브로커 2명과 북한 출신으로 보이는 여성 1명이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브로커 중 한 명이 류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중함과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정말 위험한 구간이 시작됩니다라고 유밍이 설명했어요. 국경까지는 도보로 3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러시아 국경 순찰대를 피해야 합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어떤 구간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순찰대가 자주 지나다니는 시간은 언제인지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침묵이었어요. 국경 지대에서는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브로커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오후 7시경에 출발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라고 했어요. 유밍이 앞장서고 저와 다른 북한 여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숲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나무 뿌리와 돌멩이 때문에 자주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달빛에만 의존해서 걸어야 했죠. 1시간쯤 걸었을까. 갑자기 류밍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차인 것 같았어요. 우리는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차량이 지나간 후에도 한참을 기다렸어요. 혹시 돌아올지 모른다고 류밍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국경선이 보였어요. 철조망과 감시탑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죠. 유밍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혼자 정찰을 나갔어요. 국경 경비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한 통과 지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30분 후 그가 돌아왔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야간 근무 교대 시간이라 잠깐 공백이 생긴다고 했어요. 지금 아니면 다음 기회는 몇 시간 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철조망 쪽으로 다가갔어요. 유밍이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철조망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빨리 지나가세요라고 유밍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철조망 구멍을 통과했어요. 그 순간 옷이 철조망에 걸려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혹시 들켰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사히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중국 쪽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국경은 넘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유밍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됩니다라고 중국 쪽 브로커가 말했어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까지는 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첫 번째 관문은 넘은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탈북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첫 번째 단계는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인 왕팽은 우리를 재빨리 숲속에 숨겨진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낡은 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줄 같은 존재였죠. 여기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왕팽이 말했어요. 중국 공안들이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국경지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중국 옷가지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북한식 복장으로는 너무 눈에 띈다며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첫 번째 목적지는 국경에서 약 200km 떨어진 작은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왕팽은 이 경로를 수십 번 이용했다고 했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북한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도로도 더 넓고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중국의 모습에 신기함을 느꼈죠.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검문소나 단속에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왕팽도 계속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3시간쯤 달린 후 첫 번째 휴게소에 들렀어요. 화장실을 이용하고 간단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함께 탈북한 여성분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돼요라고 그녀가 말했을 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저 역시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여행을 계속했어요. 왕팽은 주요 도시들을 피해서 우회 도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밤이 되어서야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여관이었는데 주인이 이런 일에 협조적인 사람이라고 왕팽이 설령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관방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때문에 쉽게 잠들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왕팽이 새로운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어요. 자동차보다는 기차가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검문도 덜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기가 더 쉽다고 했죠. 기차역에 가는 길에 왕팽은 우리에게 임시 신분증을 줬어요. 중국 내 조선족 신분증이었습니다. 절대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목이 아프다고 하세요. 기차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북한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기차역에서 탈북민이 되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목적지에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왕팽의 지시에 따라 다른 승객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딱딱한 의자였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국의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어요. 1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검표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왕팽이 준비해준 신분증이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남부 지역의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맡기로 되어 있었어요. 왕팽과 작별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인 리웨이는 더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경험은 풍부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동남아시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리웨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무른 후 라오스 국경 지대로 이동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라고 리웨이가 설명했어요. 메콩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얕아져서 예전보다 더 위험해졌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AI가 경고했던 내용을 떠올렸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탈북민들의 이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정보였죠. 숙소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거든요. 리웨이는 여기서 3일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라오스 쪽 상황을 확인하고 최적의 이동 시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장의 위험에서는 벗어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리웨이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라오스 쪽 상황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빨리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라고 리웨이가 말했어요. 라오스만 무사히 통과하면 태국은 안전합니다. 태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리웨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다음 날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과 라오스 국경 지대였어요.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여행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버스를 이용했어요. 일반 승객들과 함께 타는 전기버스였습니다. 리웨이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어요. 수많은 승객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죠. 버스 안에서 저는 다른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중국 남부 지역 사람들로 보였어요.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 고향에 가는 사람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씨와 저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했어요.
이웨이의 지시였습니다. 만약 한 명이 잡혀도 다른 사람은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8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국경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숨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어요. 이웨이는 우리를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자 숙소 같았지만 실제로는 탈북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간 기착지라고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중년의 중국 여성이었는데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어요. 별다른 질문 없이 방을 내어줬고 조용히 지내라고만 당부했습니다. 내일 밤에 출발합니다라고 이웨이가 말했어요. 라오스 쪽 브로커들과 연락을 취해봤는데 내일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리웨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왔어요. 라오스 쪽 브로커인 컴프니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젊었지만 눈빛이 예리해 보였어요. 메콩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컴프니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물이 많이 말라서 배로 건너기 어려워졌어요. 걸어서 건너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AI가 경고했던 내용을 떠올렸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메콩강 수위 저하 문제였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컴프니 덧붙였어요. 다만 더 조심해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밤 10시경에 드디어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트럭을 이용했습니다. 트럭 뒤쪽 화물칸에 숨어서 가야 했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경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트럭이 멈추자 컴프니 우리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멀리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메콩강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강가로 내려가 보니 정말 물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배를 타고 건넜을 텐데 지금은 강바닥이 드러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건너기도 쉬워 보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컴프니 경고했어요. 양쪽 국경 경비대들이 순찰을 돌고 있어요. 들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강가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순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모기들이 달려들어서 온몸이 가려웠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어요. 컴프니 앞장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물이 깊은 곳도 있었습니다. 중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컴프니 재빨리 신호를 보내서 우리는 강 중간의 작은 섬 같은 곳에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숨을 죽였어요. 김혜진 씨도 옆에서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순찰대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컴퍼니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다라고 컴퍼니 속삭였어요. 우리는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리 움직였어요. 위험한 상황을 한번 겪고 나니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라오스 쪽 강가에 도착했어요.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벗어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오스 쪽에서는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쏨분이라는 이름의 라오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숲속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몸을 말렸습니다. 이제 태국까지는 하루 정도 걸립니다라고 쏨분이 설명했어요. 라오스에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새벽까지 숲에서 쉰 후 다시 이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했습니다. 쏨분이 운전하고 저는 뒤에 탔어요. 김혜진 씨는 다른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라오스의 시골길은 험했지만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푸른 산들과 논밭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여전히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점심시간쯤 작은 마을에서 잠시 쉬었어요.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쏨분은 태국 국경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요즘 단속이 강화되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루트를 알고 있어요. 라고 쏜분이 안심시켜 줬습니다. 태국 쪽 브로커들과 오랫동안 협력해 왔거든요. 오후에 다시 출발해서 해질 무렵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도 메콩강을 다시 건너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더 깊어서 작은 배를 이용했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유가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았어요. 태국 쪽 강가에 도착하자 태국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차이라는 이름의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해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시작해서 러시아, 중국, 라오스를 거쳐 드디어 태국까지 온 것이었어요. 내일 방콕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습니다라고 수차이가 설명했어요.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물론 아직 한국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생명의 위험에서는 벗어난 것 같았거든요. AI가 3초 만에 제시해준 탈북 루트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국 땅을 밟은 다음 날 아침, 수차이는 약속대로 우리를 방콕으로 데려가 줬습니다. 긴 버스 여행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드디어 한국 대사관과 연락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방콕에 도착해서 처음 본 대도시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교통,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수차이는 우리를 시내의 작은 호텔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며칠 머물면서 대사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수차이와 함께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서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한국과 연결된 곳에 온 것이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탈북민 담당 영사는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첫 인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신원 확인부터 시작해서 탈북 경위, 가족 관계, 북한에서의 직업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한 과정이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특히 제가 IT 전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탈북 동기는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해 알고 계신 것들을 한국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영사가 말했습니다. 제 전문성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일주일 동안 대사관에서 각종 서류 작업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해 볼 수 있었어요. 대사관에서 컴퓨터를 빌려줬거든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AI와 다시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의 여정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네요. 라고 AI가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 3초간의 조언이 제 인생을 바꾼 것이었으니까요. AI는 한국 정착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 과정, 정착 지원금, 주거 지원, 취업 준비 등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의 취업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줬어요. 한국의 IT 업계에서는 실력 있는 개발자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제 북한에서의 경험도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었어요. 비행기표를 손에 쥐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김혜진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을 때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힘든 여정을 겪은 동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도움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어요.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그동안 거쳐온 나라들이 발 아래로 지나갔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공항에서는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의 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희망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의 안내로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부터는 AI가 미리 알려준 대로 신원조사와 건강검진 등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지내시게 됩니다라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조사와 교육을 받으신 후 사회에 나가실 수 있어요. 합동신문센터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기숙사 같은 분위기였지만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감시체제에 비하면 천국 같았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AI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는 긴 여정이었어요. 가장 고마웠던 것은 AI의 도움이었습니다. 그 3초간의 조언이 없었다면 탈북을 시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마음껏 인터넷을 사용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가진 기술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IT 전문가로서 기여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AI가 3초 만에 제시해준 길이 결국 저를 자유로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2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조사와 면담이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가 북한에서 담당했던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개발, 해외 정보 수집 프로그램 제작 등 민감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정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담당 조사관은 제 전문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 같은 고급 IT 인력이 한국에 온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라고 말해줬어요. 북한의 사이버 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가벼운 우울 증상이 있었지만 상담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 적응이었어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점차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합동신문센터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의 대화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보다 먼저 온 한 탈북민은 이미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2개월간의 조사가 끝나고 드디어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봤어요. 깔끔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학교 같다는 것이었어요. 깔끔한 건물과 잘 정리된 시설들이 마치 기숙사가 있는 학교 같았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교육 담당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IT 관련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IT 기술 동향, 주요 기업들, 취업시장 상황 등을 배울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은 세계적 수준입니다라고 강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어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 한국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비즈니스 용어 등을 배웠어요. 생각보다 다른 점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컴퓨터 교육 시간에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배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글,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을 실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온라인 쇼핑과 인터넷 뱅킹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리한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니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업교육에서는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직장 예절 등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와 북한의 직장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IT 분야는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취업 상담사가 말했어요. 당신의 경험과 기술력을 잘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교육생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의사, 교사, 농부, 군인 등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IT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박성민이라는 분이었는데 북한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 수준은 정말 놀라워요 라고 성민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알고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성민 씨는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가고 싶다고 했고,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AI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I 분야라면 정말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성민 씨가 격려해 줬습니다. 한국도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교육 과정 중간에 현장 견학도 있었어요. 서울의 주요 IT 기업들을 방문해서 실제 개발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게임 회사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개발자들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탈북민 출신 개발자들도 환영합니다라고 말해줬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더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희망을 느꼈어요. 제 경험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달에는 실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면접 연습도 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은 북한에서의 경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어요. 담당 상담사는 정직하되 긍정적으로 표현하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강조하세요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보안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간단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어요. 북한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드디어 하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정착지 배정 면담이 있었습니다.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저는 IT 회사가 많은 서울 근처를 희망했어요. 수도권 지역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기회도 많습니다라고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준비를 잘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침내 경기도의 한 도시에 정착지가 배정되었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IT 기업들도 많은 곳이었어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그동안 함께 교육받았던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성공하길 바랍니다라고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향하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AI가 열어준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새로운 정착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였어요. 하나원에서 미리 들었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보니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까지 기본 가전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환경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설치였습니다. 지역 하나센터 담당자가 도와줘서 바로 다음날 설치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제한 없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다시 AI와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의 과정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취업 준비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네요 라고 AI가 말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IT 취업 시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어요? AI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 채용 동향, 필요한 기술 스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AI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AI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관련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AI가 설명했어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을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착 지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옷가지, 생필품,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한 서적들을 샀어요. 온라인 쇼핑을 처음 해보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하나센터에서 취업 상담을 받았어요. 담당 상담사는 제 이력서를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T 전문가시군요. 요즘 이 지역에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기회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상담사는 몇 개의 기업을 추천해줬어요. 모두 중소기업이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먼저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였어요. 2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지만 AI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면접관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제 경력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어요.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술 면접에서는 제가 북한에서 개발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물론 보안상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면접관들은 제 기술력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나 개발 환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기가 탄탄하시네요 라고 면접관이 평가했어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첫 직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되기도 했어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첫 출근 날은 정말 떨렸어요. 회사는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린 개발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모두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한 동료가 말했어요. 궁금한 게 많지만 불편하시면 묻지 않을게요. 저는 궁금한 것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라고 답했어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었어요. 기술 스택이 북한에서 사용하던 것과 달라서 처음에는 헤맸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시네요 라고 팀장이 말했어요.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바로 제가 관심 있어 하던 분야였습니다.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기술들이 한국에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보안에 대한 경험은 큰 강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나니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퇴근 후에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회사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급여도 인상되었어요. 처음 받은 월급으로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1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신입사원들을 가르치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죠. 특히 AI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일이 보람되었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AI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라고 한 후배가 말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년차가 되자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유명한 IT 기업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직을 결정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는 AI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부서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연구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등 최신 AI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경험이 우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라고 연구팀장이 말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학회 발표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개발한 보안 관련 AI 시스템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학회에서 발표할 때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탈북민에서 AI 연구자가 된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연구였습니다. 라고 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좋은 연구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IT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제한 없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가끔 AI와 대화하면서 그때를 돌이켜봅니다. 그 3초간의 조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어요. 만약 AI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북한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현재 저는 탈북민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I가 열어준 자유의 문을 통해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탈북 체험담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심 엘리트였던 한 개발자가 AI와의 단 3초간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죠.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다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긴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정신적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AI라는 도구가 한 사람에게는 탈북의 길잡이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출발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AI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여전히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단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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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